여러분, 제가 지금 호흡하기가 좀 괜찮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 철학 기초 원론 강의를 쭉 이어가겠습니다. 철학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철학의 개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영어 독해 실력만 가지고 계시면 다 철학 원서를 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 용기를 내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introduction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책은 How Philosophy Works 라는 제목을 가진 그 DK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1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표지를 인터넷에서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소개, introduction 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학, 이게 과연 남 얘기인가? 자, 우리 모두가 철학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부분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다 철학자이신 셈이고요. Curiosity has been the driving force behind philosophy.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호기심 생각나시죠? 이 철학을 태동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철학을 하려면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언제, 어디서, 마치 육하원칙 이런 것과 연관된 것처럼 특히 왜라고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호기심은 has been the driving force, 추진력이었습니다. 바로 철학 뒤에 놓여있는, 그러니까 철학을 태동시킨 추진력, 그게 바로 호기심이었다는 겁니다. 호기심은 since its earliest beginnings in ancient civilization, 고대 문명의 가장 이른 초창기, 고대 문명의 가장 이른 초창기부터 그 이후로 계속 바로 철학 뒤에 놓인 원동력, 추진력, 이게 바로 호기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기심 없이 철학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계신 자꾸 이렇게 묻는 것, 왜라고 묻는 것,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철학적인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질문에 답하기가 귀찮습니다. 모르거나. 그래서 그 질문을 묵살시키거나 묵살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철학적 호기심은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철학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두 번째, rather than simply accept the way things are. 여기도 철학적인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 세상 굴러가는 방식.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지구에서 우리가 오감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온갖 현상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을 갖다가 단순히 그냥 accept, 받아들이기보다는 we humans, 우리 인간 존재들은 have a natural tendency to question the world around us.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왜 그렇지? 언제 그런 거지? 왜 오늘은 보름달이지?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자연스러운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해서, 이 주변 세계에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펼쳐지는데 그 주변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자연스러운 습성, 이게 바로 호기심인데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철학적인 마인드랑. 여러분, 자, 철학에서 여러분 물론 이런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우리가 이게 철자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되게 서툴러요. 이게 밝을 철, 뭐 지혜로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학자는 여러분 뭐 이렇게 가지고 그냥 약자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원래 필라소피라고 할 때 이 철자가 밝음, 지혜, 위즈덤, 트루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앞에 시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이렇게요. 이 번역을 할 때요. 이게 번역, 발할 이자라고 이렇게 엉성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밝음, 지혜를 갖다가 희구하는, 그래서 필라소피, 소피아를 갖다가 필로스하는 그런 학문이 철학인데, 자,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것. 여기 호기심 우리가 같이 보았죠?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자연스러운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저 영어 문장이나 독해 실력이나 향상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Our place in it,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의 우리 인간이 처한 위치,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좌표, 그러니까 주관적, 객관적 상황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우리는 이러한 것들, 우리 주변 세계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attempt to satisfy our curiosity,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시도합니다. rational explanations, to philosophize, 어떤 이성적인 이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설명,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철학 용어인 겁니다. 이성에 부합하는, 이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설명으로 자꾸 그걸 해석하려 드는 겁니다. 해석하려는 행위 자체가 철학 행위라는 거죠. 합리적인 설명 이 자체가, 이게 바로 philosophize, 이게 철학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캐묻고 이해하고 원리적으로 설명하려 드는 것, 이게 철학 행위라는 거죠. 결국 과거에 고대 시대 때 철학 행위는 바로 과학 행위와 동의어였었던 것이죠. 과학, 물리학 특히요. 이런 것이 철학이랑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자, 이런데 philosophy emerged from the ponderings of people in the ancient world about nature and structure of the universe. 그래서 철학은 출현했습니다. 자, 철학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바로 ponderings of people, 사람들의 심사숙고, 여기 pondering은 깊은 사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deep thinking, consideration 이런 뜻이에요. 여기 고대인들, 바로 고대 세계에서의, 고대 세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깊은 생각, 깊은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숙고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깊은 생각은 뭐에 관한 것이었냐면은 주변 세계, 자연에 대한, 그리고 우주의 구조,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가, 우주의 근본 물질 아르케, 이건 도대체 뭘까, 원자일까, 분자일까, 물일까, 불일까, 아니면은 4개 원소일까, 5개 원소일까 라고 이렇게 우주의 본질, 우주의 근본 물질 이런 거를 규명하려 들고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것, 우주의 본질, 우주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 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숙고 과정으로부터 철학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metaphysics, 형이상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게 이제 고대 철학은 형이상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철학의 분과인 건데, 그리고 이 형이상학을 통해서 centuries later, 수세기가 흐른 다음에 바로 the natural sciences were born, 자연과학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형이상학과 우주의 본질, 우주 탄생론, 우주학, 우주에 관한, 오늘날의 천체 물리학하고도 연관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다르죠. 어쨌든 이와 같은 고대의 우주에 관한 이론, 존재에 관한 이론, 뭐 본질에 관한 이론, 세계 창조에 관한 이론, 바로 이러한 이론들에 대한 심사숙고, 이 폰더링, 깊은 생각, 이걸 통해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게 탄생했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 바로 자연과학, 오늘날의 자연과학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일종의 자연학, 피시스라고 하는 그런 피직스에 준하는 이러한 자연과학이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 철학, 그러니까 자연 과학, 과학이라는 20세기적인 용어를 갖다가 붙이기 좀 어려우니까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 그 다음에 자연 현상에 대한 해명하다 보니까 그게 philosophize 하는 것이고, 철학 행위를 함으로 통해서 바로 심사숙고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심사숙고 과정 속에서 metaphysics라고 하는 형이상학, 뭐 존재, 본질, 우주의 시초,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제일 원인 이런 걸 따지게 되겠죠. 이런 게 바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metaphysics. 자, 이래서 자연 과학이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 쭉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philosophers also pose questions that science cannot answer. 근데 이 고대 철학자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다가 제기했습니다. 즉 어떤 질문을 posed 제기했냐면은 science cannot answer.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답이 나올 수 없는 이런 질문.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인데 these were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existence itself. 이거는 바로 존재 그 자체, 인간, 물질, 뭐 여러 가지 생명, 무생명, 우주, 이와 같은 존재 그 자체의 본질,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규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심오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온탈러지, 존재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이제 존재론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metaphysics가 나왔죠. 그리고 metaphysics에서 또 이렇게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존재론이라고. 존재론을 우리가 제1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론. 이거는 존재 그 자체의 본질. 그게 뭐냐? 근본 물질이 뭐냐? 물이냐? 원자냐? 불이냐? 아니면 흙이냐?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about the nature and limits of knowledge. 또한 인간의 지식, 인간이 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지식의 안다는 것에 3 플러스 7이 10이다. 그럼 3 더하기 7이 10이라는 걸 어떻게 알지? 그와 같은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는 걸 어떻게 알지? 그와 같은 지식의 본질과 한계.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는 알 수 없는 거지.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는 순수 이성 비판, 칸트의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그 한계를 딱 규명했죠. 이마누엘 칸트가요. 자, 칸트 얘기 너무 좀 과격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 아직 벅차다고 생각되시면, 자, 인간이 뭔가를 알 수 있는데 인간의 지식, 그 안다는 것의 본질이 뭐고 안다는 것의 한계는 뭘까? 자, 이거에 대해서 지식 또는 인식, 우리가 지식 또는 인식, 알지자, 알식자 쓰죠. 인식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뭔가를 알인자, 알식자 쓰는 겁니다. 이 지식의 본질과 한계, 이게 인식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epistemology. 그러니까 인식론이라는 어려운 단어. 그럼 지금 보세요. 존재론 나왔죠. 인식론 나왔죠. 여기 형이상학 나왔죠. 형이상학에서 자연과학이 갈라져 나옵니다. 독립분과로 나중에 자리 잡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다 철학의 거대한 기둥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 제1철학, 존재론, 그리고 이제 인식론, 그렇죠? 그리고 other, 또 다른 more practical questions became the subjects of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또 다른 보다 더 실용적인 practical,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질문들이 바로 도덕적인 정치적인 철학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도덕생활, 인간은 모여 살다 보니까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 공동체에는 윤리가 필요하고 정치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폴리스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철학, 그런 주제, 이게 더 실용성을 띠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바로 정치 철학이 되는 겁니다. 여기 moral과 연관되면은 그게 ethics라고 하는 윤리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윤리학도 철학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학자 아닌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는 다 같이 바른 생활을 갖다가 초등학교 때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 도덕 배웠죠. 도덕. 고등학교 때요. 윤리학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철학 행위를 해왔던 것이고, 그 철학을 몸에 배도록 해서 실천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나 저는 다 일정 부분 철학자인 셈인 겁니다. 그런 뉘앙스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 세계로 옮겨가게 되면은 정치 철학이 되는 겁니다. 윤리학 그리고 정치 철학 이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용적인 부분에 그러한 철학이 되는 것이죠. 실용성을 띤. 자, 이런 것도 다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철학은 호기심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렇죠? 그리고 자꾸 그걸 설명하려 드는 이런 이성적 설명, 이런 인간의 본성에 이런 걸 갖다 보니까 그게 바로 철학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숙고하게 되고 심사숙고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한 분과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것이 이제 자연현상을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런 자연과학 분야가 거기서 태동하게 되고, 그리고 또 존재 그 자체의 본질, 이런 거, 존재의 성격, 이런 걸 갖다가 캐묻다 보니까 존재론이라고 하는 철학 분과가 나오게 되었고요. 인간 존재, 근본 물질, 이런 것. 그리고 지식, 인간이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이 뭔가 암이라는 현상, 그 본질은 뭘까? 또 그 한계는 뭘까? 이걸 따져 들어가는 게 존재론인데, 지식의 본질과 한계, 이걸 따져 들어가는 게 지식론 또는 인식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식론도 철학의 한 분야라는 거, 5대 분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형이상학, 그렇죠? 형이상학 아시죠? 이건 뒤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가 잘 안 써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론이 있고, 그 다음에 존재론이 있고, 형이상학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윤리학이 있고, 실용적인 철학 분야로서 정치 철학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철학의 중요한 기둥 뿌리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이래서 these fundamental questions, 이와 같은 철학이 내세웠던 중요한 기둥 뿌리들, 그러니까 형이상학,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정치철학 등 정신철학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은 not only the foundation of philosophy, 철학의 기반, 철학의 기초, 기반일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또한 topics of conversation among ordinary people, 일반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한 대화의 그런 주제이기도 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 정치 얘기 많이 합니다. 정치 현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합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만의 정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사회적 관점, 문화적 관점,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관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윤리적인 이야기, 이런 거는 우리 실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의 에티켓,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의 에티켓, 윤리, 공존의 윤리, 이러한 것 다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의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멀리 떨어져 있는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이 바로 밥벌이로 연결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철학을 갖다가 도외시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in this book,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은 많은 색다른 이론들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색다른 주장들, 제안들, philosophers have offered in answer, 철학자들이 답변으로 내놓은
많은 이론들과 그런 제안들, 색다른 이런 거를 접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철학의 이론이나 그러한 주장에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많고 색다른 이론들이 펼쳐진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이론, 어떤 주장을 갖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들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접목시키고 통합하고 여러분들만의 비판적인 철학 인식을 갖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고요. 이것들은 바로 또 어떤 것에 답을 하려고 이렇게 다양한 이론이 나왔냐면은 이러한 철학적으로 제기된 이러한 질문들, 정치적인 질문들, 자연현상에 대한 질문들, 존재론에 관한 질문들, 인식론에 관한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 아니면은 자기들 의견을 옹호하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justification, 정당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화, 합리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이 철학자들이 제기했던 많은 이론들, 그리고 제안들,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는 조금 그리고 또 자, 여기에서 제가 잠깐 이렇게 문장이 좀 기니까요. 여러분들은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데디아라고 하는 이런 쭉 이러이러한 이와 같은 많은 색다른 이론들과 제안들을, 그리고 바로 그들의 견해를 갖다가 옹호하기 위한 그들의 정당화 논리, 이러한 것도 발견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요, 이 밑줄 두 가지가 이 find의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영어 문장 얘기를 했어요. 문장이 길어서요. 논리적으로 혼란스러워서. Some will be familiar to you. 그 중에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나 정당화, 논리는 여러분에게 익숙할 것이고, 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아이디어와 일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food for thought, 혹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 여러분의 사색거리, 생각할 그럴 논제들, 그러한 주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챕터 1은 바로 metaphysics, 형이상학의 역사를 추적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식론, 탈레스부터 여기 세일리즈라고 읽어요. 니체, 탈레스부터 니체까지 이르는 인식론을 쭉 살펴 들어갑니다. 즉 6세기서부터 여기 19세기 말엽까지 철학을 쭉 살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챕터 2, 챕터 3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20세기를 거쳐서 그리고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develops analytic and continental philosophy, 바로 분석 철학과 여기 대륙 철학,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분석 철학은 영국의 경험론에 근거한 철학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대륙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continental, 그러한 합리론 이후에 나온 그러한 관념론, 칸트로 이어지는 그런 철학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에 패러렐,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쫙 양대 산맥처럼 평행을 달리는 그런 이론들의 발전 과정, 이런 걸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챕터 4는 그리고 검토에 들어갑니다. 바로 정신철학,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항목도요. 이 대략적인 용어들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챕터 5와 6는 바로 이제 드디어 윤리학과 정치철학,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각각. 그러니까 이게 respectively는 각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장은 윤리학, 6장은 각각 정치철학,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챕터에서 논리학도 철학의 한 분야인 겁니다. 여기 철학에서 다루는 분과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논리학, 윤리학, 정치철학, 그리고 인식론과 연관돼 가지고 분석철학과 대륙철학,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지금 형이상학, 그리고 자연철학, 존재론, 인식론,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만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왜 안 하냐?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정도 설명으로 그냥 만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